도무지 헌재를 믿을 수 없다.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시간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걱정, 우려. 그러나 크게 보면 역사의 강은 도도히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섞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번 주 지나면 모든 것을 비상한 상황에서 전면전으로 나서야 할지, 이런 부분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어제 결과 보고는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까? 아니면 순항하고 있는데 약간의 걸림돌이 생겼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셨나요? 순항이라고 하기야 어렵겠지만 내용, 그러니까 결정문을 좀 찬찬히 읽어보면 네. 이런 내용이라면 윤석열을 기각 결정에다가 어거지를 써가지고 윤석열을 기각시키는, 파면을 기각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는 그 다수 의견에서 한덕수 부분을 언급하면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그 계엄의 불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그 약간의 흔적은 남았죠.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그 부분을 피해가려고 굉장히 애쓰는 부분은 보였지만 내용 중에 보면은 국무회의의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덕수가 직접 무슨 어떤 행동을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걸 보다 보면 그러면 국무회의의 정당성은 없었던 거고 그 정당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덕수가 했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데 그런 사유가 없었다라는 점도 간접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를 보여준 것 같고, 내용을.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 과반으로 국무총리의 직책에 맞는, 직위에 맞는 탄핵 소추 요건을 갖추는 게 맞다, 이 부분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덕수가 복귀해가지고 헌법을 더 추가로 무시하면서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네. 좀 차단한 것 같고. 예. 자, 지금 평가는 빌드업의 과정이다, 8.5로 가고 있다라는 의견. 예. 그걸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예. 제가 윤석열이 행한 모든 행위를 국민들이 생중계로 다 봤는데 증거도 차고 넘친다, 이런 게 있지만 헌법재판관의 판결문 내용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고 각하 사유나 기각 사유를 만들면 5대3, 4대4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예. 그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실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법률가로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 좋은데 정치적 상상력이 너무 부족해서 맨날 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늘 하시던데, 정치적 상상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여지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각하 사유로 삼을 만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란죄 부분을 빼서 심판 범위가 달라졌네 어쩌네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헌재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서 고지까지 한 부분이고, 재판에서 진행되는 중에 그 증거 선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증거 능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헌재가 헌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그냥 그 파멸시키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 기각 결정문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예, 어떻게 방금 생각을 해봐도.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계속 이렇게 미루어서 예. 4월 18일까지 가보자, 버틸 만큼 버텨보자, 이런 것들은 지금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느낌이 좀 있습니까? 4월 18일을 넘길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예.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기일까지 미루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고, 저는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쟁점이 명확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런 꼴이 돼버리고 말았죠. 예. 그리고 오늘 내일 중으로 적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선고 기일이 나와야지 헌재가 그나마 일종의 최고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책임 내지는 그 위상을 다 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26일까지 넘겨버리고 항소심 선고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정말로 이 헌재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어떤 신임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죠. 이게 말 그대로 유일한 헌법재판 기관으로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일부 헌법재판관들 보면은
헌법 수호의 책무가 헌법재판관한테 있다라는 사실보다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 그다음에 자기를 그 자리에 보내준 사람들에 대한 보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거는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자, 합리적이고 법리적으로 봐더라도 이제 그런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기각의 상황이 온다라고 예.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예상하시는 대로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파국이고 진짜 내전 상황이 올 텐데. 민중들이 우리 요랑쟁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대혼란으로 그러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오죽하면 김진 씨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예. 뭐 정말로 폭동 수준의 내전이 일어날 거고 그렇게 예. 됐을 때 젊은 경찰관들이 그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을 막아서겠느냐. 예. 윤석열은 끌려 내려온다 결국.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결코 허황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뭐 가정하기도 두렵긴 하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세력 그리로 나와서 막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국민의 절대 다수일 수 있느냐, 거리로 나와 있는 사람이 전부인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 사람들은 거리에서 매주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누가 더 많았냐라고 이제 구분을 하면서 민심을 매우 이제 왜곡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 세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를 통해서 좀 확정되지 않았나요? 네. 윤석열이가 탈옥한 이후에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력이 훨씬 더 강화됐고, 네. 그다음에 이 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슨 짓을 또 저질릴지 모른다, 이런 의견들이 항상 70% 선 내지는 70%에 육박하는 60% 후반 뭐 이렇게는 최소한 나오던데, 그것이 곧 민심일 것이고, 지금 아스팔트에서 악을 써대는 사람들이야 그만큼의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되고 있고 조종되고 있는 것, 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헌재 앞에 가가지고 무슨 1인 시위를 하네 뭐 어쩌네 하는 사람들도 예전에 윤석열 뭐 저 집 앞으로 쫓아가고 이랬던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국힘의 의원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그분들 나름으로 지금 다 대선 준비는 들어간 것 같은데, 뭐 그런 그 길거리의 세력이 뭐 다수를 점하고 있고 내지는 비등비등한 여론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실제로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헌재가 그 눈치를 봐서 아마 각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까지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 뭐 뇌피셜이죠. 그야말로 뇌피셜이고 희망사항이고. 그거는 뭐 이제 수적으로도 그렇고 여론으로 보더라도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자, 한덕수 돌아왔습니다. 본인은 그런 금유한양 한 겁니까? 뭐 당당하게 돌아와서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놓고 마은혁 임명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형적인 아주 기회주의적인 관료죠. 그 행태를 뭐 우리가 한두 해 본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연세까지 많아가지고 더더욱 자기는 뭐 복귀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저는 어제부터 그랬습니다. 이 사람 와서도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무슨 정치적인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냥 조용히 어떤 사진 찍히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행보를 할 것 같은데 크게 뭐 믿음을 줄 수 없는 분이죠.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 최강욱 의원과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김민경님께서 슈퍼챗 이렇게 귀하게 보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동접 10,000명 정도 들어와서 방송 함께 보고 계신데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한 1,600분 정도가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동시에 많이 국내외에 공유해서 방송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신 덕분에 서픽스가 지금 13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부탁 말씀드리면서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이제 돌아왔으면 민주당은 한덕수에 대해서 이제 마은혁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번 됩니까? 주를 그 상태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예. 그 현재 선거에 대한 어떤 예정도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첫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뭔가 비상한 행동으로 다 준비를 해야 네.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일단 최상목 탄핵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탄핵 이런 부분들은 헌재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어제 결정한 내용에서 한덕수의 소행이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나 시간이 뭐 오래 지나지 않았고 내지는 뭐 간접적인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은 뭐 한계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파면까지는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한덕수 씨는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훼손하려는 그 의지를 확실하게 한 거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헌재가 일종의 면죄부를 준 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대로 방치해두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오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임명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헌재 결정을 계속 들이댈 우려가 있습니다. 결정예를.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헌재의 결정을 최대한 선회해주면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겠지만 결정한 다음에는 명백한 위헌이다. 네. 이런 입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례를 확실하게 남겨서 다시는 이런 장난을 못 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혹시 정책 부담이 생긴다, 역풍이 일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현재에서는 지금 윤석열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고 한덕수는 돌아와 있는 상황에서 자 민주당이 나서서 탄핵을 하자라고 했을 때 역풍에 대한 우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국민적인 분노나 이런 것들이 예. 그런 역풍이 생길 만한 지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역풍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제가 의원 시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중도층을 많이 얘기하던데 네. 중도층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왜 돌아온 사람을 또 탄핵하느냐 예, 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너무 무책임하고 혼란만 가져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게 논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중도층 여론을 보더라도 70% 가까운 분들이 윤석열 파면은 당연한 거고 이 상황은 내란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자면 역풍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는 저는 별로 보이지 않고 이번에 지금 이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태나 그다음에 그 최상목 한덕수가 보여준 그 기회주의적인 처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증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2차 계엄을 예, 예. 실제로 준비했다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 그 군인 경찰들만 다 갇혀 있고 나머지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금 그 돌아다니고 있는 네. 특히 국무위원들도 지금 보면 완전히 태도가 계엄 직후하고 달라졌어요. 네. 마치 뭐 우리가 뭐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뻔뻔하게 나오던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역풍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한을 두고 내일까지 기다려 본 뒤에 선고일을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한덕수 탄핵 바로 이번 주에라도 결행을 하자. 그리고 최상목도 탄핵을 하면서 민주당이 완전히 전투 모드로 가자라는 이제 의견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여전히 경고성 발언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번 주가 결국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는 걸 테고 이번 주에 바로 탄핵을 들어가기보다는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은 예, 그러니까 예. 최상목 탄핵이 더 우선이 될 것 같고 네, 예. 그러고 나서 한덕수 탄핵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번 주가 어쨌거나 지금 원래는 헌재가 사전 상황들을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26일 날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까지 보자. 예. 그러고 나면 뭐 대선 과정에서 어떤 걸림돌이나 이런 게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헌재가 이렇게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임으로 해서 항소심 재판에 일종의 국가의 명운이 걸려버린 상황이 지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헌재가 깊이 좀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내일 오전까지는 적어도 선고기를 공지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이 1시 26분인데 헌법재판소는 2시부터 평일을 한다고 이렇게 예.
취재가 돼 있고요. 한 4시 정도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오늘 혹시 선고일을 공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까지는 이제 공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8인은 어떤 경우든 이번 주에는 다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정책 성향에 대해서는 둘째 치더라도 이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이제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6일을 넘겨서 지금 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더라도 너네들 지금 형사 판결 어떻게 되는지 보다가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모를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쭉 소위 법조 경력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적인 지금 이런 분노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번 주 안에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한덕수 결정을 보게 되면 그 각하 의견을 냈던 조한창, 정영식 두 사람들이 일종의 지연 전략을 썼던 것 같고 그게 먹힌 측면이 있다고 저는 읽힙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소위 자신들이 의탁하고 있는 정치 세력의 주문을 어찌 보면 최대한 다 그 이행한 거예요. 한덕수 먼저 해라. 뭐 26일 넘겨라.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지금 성취돼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 주를 넘겨가면서까지 이 국가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다 감당하겠다라고 나설 만큼의 배짱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 혹시라도 뭐 정치적 이해관계 따지고 보고 뭐 내가 판결 내리고 나서 뭐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결과를 스스로 만들고 도망가 버릴 가능성은 없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배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분들이 헌법재판관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커리어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 앞에 헌법재판관들도 그랬고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변호사를 해서 또 윤택한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을 거쳤다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아주 그 편향된 정치 집회에 나와가지고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자면 헌법재판관들이 여기를 지금 자기 커리어의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라서 그냥 뭐 저질러 놓고 도망가자. 뭐 그럴 수 있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요. 그 말씀은 결국 이제 내란 세력에게 동조를 해서 국가가 이렇게 대혼란 또는 폭망의 위기에 있는 거기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뭐 이제 지금 상황에서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감당을 고스란히 다 국힘보다도 헌재가 더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걸 감수할 만큼의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오늘 정도의 날 이제 선고일 공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게 정상이다. 그러면 오늘 공고를 하면 내일 이제 항소심 재판 결과도 피해갈 수 있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최종 선고를 내리면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나마 본인들이 헌법재판관이라고 어디 가서 고개 치켜들고 다니던 뭐 그런 거에 일정 부분이라도 좀 뭔가 그 맞는 논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 책방송 책방송 중에도 혹시 우리 제작진이 지금 속보 계속 체크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발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래서 뭐 계속 예상을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명처럼 평론하는 사람들은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그냥 8대0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고 여전히 전망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뭐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일을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소리는 저도 듣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아요 지금. 1시간 반 뭐 이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수순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일각에서 이제 무슨 조선일보를 필두로 뭐 5대3 비각이다 내지는 뭐 각하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은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그 좀 심하게 충돌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거를 자초한 게 이제 헌법재판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인 선을 지금 넘어섰어요.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그럴 수는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점까지 포함해서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느 부분에서 과연 그러면 쟁점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붙을까
그거는 저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아무리 법률적 상상력을 동원해봐도 예. 그건 어렵고 그냥 예를 들면 있는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국회를 진입한 군인들의 모습을 부정하고 선관위에 가가지고 휴대전화를 그냥 뺏어갔던 군인들의 모습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헌법과 개헌법에 써 있는 요건으로서 그 한글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뭔가를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이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근거가.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저는 8대 0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명 정도가 뭐 저기 엉뚱한 소리를 쓸 수 있다라는 예상들이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 한 명을 주로 조한창 재판관을 얘기합니다. 예, 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있다가 지금 자기가 청문회 때 다짐했던 얘기하고 전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조한창 재판관이다. 네. 라는 얘기들을 법조계 인사들이 해요. 근데 그거를 조한창 재판관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돼서 혼자서 독박을 쓰는 건데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8대 0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내일 모레 이제 이번 주에 정리가 되면 이제 좋긴 한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탄핵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잖아요. 예. 한덕수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이것도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국민들 앞에 자,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보고 예. 자,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이렇게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을 후보로 우리가 선출할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막 억지 논리를 맞추어서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네. 유죄가 난다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저도 들었어요. 예. 어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분이 있던데 헌재도 그렇지만 이게 윤석열 행정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을 무시했고 예. 헌재가 그 과정에서 헌법적 원칙에 따라서 추상 같은 결정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걱정이 생기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헌법 조문에는 명확히 예. 60일 안에 선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고를 미룬다고 하는 것도 길어야 한 달이에요, 한 달. 왜냐하면 또 법에 보면은 20일 전까지 또 선거일이 정해져 가지고 당사자들한테 통지가 돼야 되고 예. 또 그 전에 또 당내 경선 절차나 이런 게 있어야 돼서 그 60일을 그냥 다 넘겨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현행 헌법 질서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가 공고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뒤에 정해지는 절차가 기간이 줄어들 뿐이지 이게 뒤로 밀리는 게 아니에요. 공고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좁혀가지고 아예 이날 선거가 못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60일째 되는 날에도 선거가 못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유연적인 행동을 지금 한덕수가 감행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그거는 그냥 내전으로 가자는 얘기죠. 뭐 헌법이고 법률이고 하는 걸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인 것 같아서 예. 예를 들어서 아주 요식적인 절차에 임명장을 주면 되는데 이 행위를 하지 않아서 예. 예를 들어 헌법기관의 존속과 관련된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냥 공고 안 해버리는 다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유를 이재명 탓으로 또 해버리는 겁니다. 내란 세력이라는 자들이 뭐 언제 한번 상식적인 그 기준에서 뭔가를 판단한 적이 예. 있느냐, 언제 헌법을 의식한 적이 있느냐, 뭐 그거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날짜까지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자들하고 뭐를 예측할 수 있고 뭐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집에 가서 뭐 국자라도 들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예측하고 하는데 정반대 쪽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도무지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거를 억지 춘향격으로 맞춰서 계속 주장을 하니까 예. 야 기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느냐 아예 공고하지 마 이렇게 이제 압박을 넣었을 때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유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에 예.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정당성, 논리, 절차 그리고 법적 행위의 정당성 뭐 이런 걸로 가니까 계속 가치지향 세력들이 이런 이익 집단 세력과 싸워서 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질문을 해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데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컨티전시 플랜 같은 걸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비상 계획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죠. 예. 그런 거를 저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컨티전시 플랜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정책 수단이나 무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예. 권력이 없는, 그러니까 정부를 장악하고 있지 않은 야당 세력이 아무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다고 해도 어떤 컨티전시 플랜이 있을까요? 그냥 다 이제 나와서 우리 힘으로 모든 거를 다 바로 잡겠다는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밖에 없는 거죠. 컨티전시 플랜이 아니에요. 그냥 예. 그거는 레볼루션의 그러니까 상황이 되는 거지. 예. 컨티전시 액션, 뭐 비상 행동이라는 게 몸뚱아리 나와가지고 목소리 외치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없죠. 수단이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탱크를 끌고 나옵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총을 들고 나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무기를 들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결국 몸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제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의원님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 버렸어요? 이 정도는 우리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평론가들도 이렇게 만나봤던 사람들 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100% 진린 것처럼 이렇게 가버렸느냐,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왜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건지라는 근본적인 좀 질문과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대표님께 저도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됐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럼 민주화 여기를 지금 민주화된 시기라고 치고 예. 요 앞하고 뒤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 경계선 어떤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됐다고 하는 건가요, 되게? 우리 직선제를 가져왔고 이제 우리 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이제 직선제 정치 예. 이게 제일 컸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선제가 하나의 분수령이 됐고, 예, 예. 그 다음에 민주화 이전 시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군인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 그렇죠. 그때 예.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예.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를 했죠, 그 그렇죠. 사람들이. 예. 예. 그래서 저는 민주화 이전과 민주화 이후를 구분할 적에 군사 정권이냐 아니냐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예. 하는 걸로 봐서, 그러면 군부 독재를 벗어난 것, 그러니까 군인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지금 민주화를 가르는 우리의 어떤 그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러면 그 시기를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광복이 됐다, 그래서 우리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할 때는 그 시점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먼저 헌법을 만들었고, 정부가 출범했고, 또 선거를 했고, 국회의원 총선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를 정리했는가? 네. 그러니까 민주화 시기 이후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어떤 점을 청산하고 단죄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예, 예. 그게 상징적으로 뭐 하나회가 물러났다, 이거 말고는 예. 우리가 군사정권 시절에 뿌리가 내렸던 여러 가지 어떤 법, 제도, 관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사회적인 대토론을 통해서 청산하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만 하더라도 나치가 패망한 이후에 거기는 아예 군대를 못 만들게 돼 있었잖아요, 제도적으로. 그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토론을 해가지고 나치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해줬던 판사들을 단죄하고, 부역자들은 물론이고 판사들을 사형까지 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단죄를 하고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독일 사회가 여전히 지금 극우 세력이 또다시 준동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점점.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이 그 군사 독재 혜택을 받아서 거기서 기득권 세력에 편입된 사람들이 또 그 시절에 무슨 시험이나 일종의 학력을 내세워 가지고 거기에 포함되고자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사회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일종의 경제적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앞에 사라진 거는 고문이나 무슨 그 구타 같은 물리적 폭력의 면은 상당히 없어졌는데, 네. 실제로 합법을 가장한 폭력은 더 강화되고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민주화의 혜택을 얻은 대표적인 집단이 재벌이고, 예. 왜냐하면 과거에는 돈 가져와, 그럼 가서 갖다 바쳐야 되고, 안 그러면 해체되고 망하고 이런 길을 갔었잖아요. 근데 재벌들이 그런 공포에서 일단 벗어난 면이 좀 일부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 때 좀 뜯기긴 했지만, 네. 그 다음에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또 검찰이죠. 예. 그전 같은 그 이승만 시대의 경찰, 뭐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 뭐 전두환 시대의 보안사, 뭐 이런 데가 누리던 그 물리적 폭력 행사의 자유가 상당 부분이 없어지니까, 네. 또 국가 폭력이 사라지니까
검찰이 이제 모든 국가 폭력을 독점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더 확고히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도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총칼에 의한 무식한 무력 사용에 의한 진압 이런 모습보다는 어쨌거나 합법성의 테두리에서 그 엘리트처럼 보이는 자들이 우리한테 어떤 절차나 이런 그 제약을 요구한다. 네. 이런 것을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방식이 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야 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자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그 독점적인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그 어떤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버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만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네. 그 과정에서 또 과거에 이제 그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언론들이 언제부턴가 자기들이 최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손발을 맞춰가지고 이제 소위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양산하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개들 취급하는 일들을 같이 발맞춰서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화의 역설인데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과거의 민주화 이전 시기에 거기에 영합하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이나 부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거를 어떤 그 이득을 챙겼던 자들이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더 자기들이 민주화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상황.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이라는 시대의 괴물을 통해서 그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고 네. 그게 이제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렇게 준동하고 있는 것을 예. 그나마 우리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극복이 되면 좋겠는데, 예. 자,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로 제가 질문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예. 8대 0이다. 뭐 자의 경우라도 7대 1은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예. 수가 없는데 예. 이게 유죄 판단이 만약에 항소심에서 나오면 대선 출마가 어려울 수 있다. 또는 네. 대선 출마를 어렵도록 만드는 공격을 하게 되면 네. 그것이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그냥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대로 한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26일 날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가 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거 뭐 잘 아시겠지만 공소사실의 내용도 그렇고 그 이상한 공소사실을 항소심 재판부가 정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어느 부분이 도대체 허위라는 것이냐, 어느 부분이 법을 어겼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선고기를 맞았습니다. 네. 그럼 이건 무죄가 되는 게 내일 정상이고요. 오후 2시입니다. 예. 예. 만에 하나, 그러니까 10%의 가능성 때문에 무죄가 되지 않는다고 네. 하더라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의 자격을 정치적인 이유로 잃는 경우가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후보로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항소심 판결에 실망해가지고 네. 아니 뭐 계속 무죄라고 하더니 결국 유죄가 돼서 자기 결백을 입증을 못했구만.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저 결백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대통령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만. 이런 식으로 여론이 반전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조사 결과나 또 지금 여론들이 이 내란 세력의 행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점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내란 세력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더 강해져 있고 네. 어느 때보다 결집력이 단단해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탈락한다. 혹자는 이제 그런 점들이 여론에 의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게 대법원이 신속하게 초스피드로 판결을 해가지고 그 유죄를 확정하려고 할 거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이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을 어겨가면서 대선 시기를 공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법원 판결 보고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내란 세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네. 대법관들의 정서가 뭐 기득권 세력의 일부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건 맞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나 자기가 살아온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초스피드로 판결을 해가지고 이재명의 그 후보로서의 자격을 법적으로 박탈한다. 이럴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네. 살아오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대법원은 미루는 방식을 택할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과거 양승태처럼 어떤 하급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작동을 한다면 기득권 카르텔과 연합해서 그러면
2심에서 오히려 무죄를 내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대법원이 키를 가져가고 자신들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예, 예. 예. 그게 대법관들이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지금 막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 들어보면 어찌됐든 지금 현재 대법원 체계 기득권 구조 헌법재판소의 지금 기능과 역할에 대해 비판이 많긴 하지만 그걸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구조적으로 내란 세력에게 동조해서 예. 거기에 줄을 서서 내가 입신양명을 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장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것은 예. 행위가 중요하고 그 행위가 증거로서 남아 있으니까 예.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예. 자 그렇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혹시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과와 연동해서 생각한다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일종의 하급심은 아니지만 항소심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본다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추측이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거를 그렇게 연동해서 생각할 정도의 사람들은 아닌데 예. 지금 상황을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이제 비슷하게 예, 예. 얽혀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서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했던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 많이 겪어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이라거나 뭐 저기 뭐 국방부 불온소득 사건이라거나 그런 거와 관련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정권의 치명적인 사건인 경우에 서로 간에 누가 먼저 이걸 하나 눈치를 보는 일이 있었는데 하급심 판결을 기다리면서 눈치를 볼 정도의 그런 수준의 사람들은 아닌데 네. 문제는 그런 걸 요구하는 수준의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맞추는 헌법재판관이 지금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도 충분히 생색을 낼 만큼 이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문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들어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함께 움직였다고 치더라도.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안 나오도록 다른 헌법재판관들의 출근을 저지하거나 아예 뭐 그분들 위해를 가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예.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판사로서 판결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라면 윤석열의 기각 결정은 정말 쓰기가 힘들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소수설이긴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같은 의결 정족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론이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편승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었는데 이거는 국민 계몽용으로 뭐 야당에 대한 경고용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거는 어느 이론에도 없고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써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네. 그걸 만들어서 썼을 때 이 사람이 자기 당대는 물론이고 다음 때까지 느껴야 될 그런 어떤 그 단죄는 네. 그거를 감수할 만큼의 용기나 배짱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자,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이제 극단적인 이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제 것과 함께 제가 정치적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국 출마 못할 것이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솔직담백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예. 자, 유시민 장관이 그러면 나오면 좋겠다. 유시민 작가가 나오면 좋겠다. 막 예. 이런저런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호사가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흐름이나 민주당의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거 아닌가요? 야, 그렇죠. 그리고 항소심의 선고 결과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거 결과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예. 영향이 없죠. 그러면 민주당과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 흔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없죠. 예. 그런 없고. 그렇지 않은 외부 세력이 이제 계속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지켜봤던 사람들조차도 예. 그러니까 나는 정말 저 내란은 맞는 것 같고 계엄 선포한 거는 정말 시대착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재명은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윤석열 석방 탈옥 사태 이후로 이제 그런 주장을 어디 가서 대놓고 하기가 힘든 상황을 이들이 자초했다. 네. 예. 실제 국힘 후보들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계속 네, 예. 그 얼마 안 되는 지지율조차도. 예, 예. 그리고 그 세부 지표를 보면은 자기가 보수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 만 보더라도 1등이 김문수, 2등이 이재명 이렇게 되는데 네. 예.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사라집니까? 오늘
최강욱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서 아이고 안심도 되기도 하고 또 정확한 논리를 이렇게 펼쳐주시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5,000분이 들어와서 동시 접속해주고 계시고요. 벨리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응원해 주셨는데 김영일님, 땡큐님, 김미수님, 추추추님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계속 주고 계십니다. 어진티미님도 기득권층을 무너뜨릴 이재명이다. 우린 이재명 중심으로 뭉친다. 봉이 할머니 이런 분들 의견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최강욱 의원께 이런 류의 질문은 아마 방송에서 처음일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제가 최강욱 의원님하고 2025년 3월 25일 오후 지금 1시 52분인데 꿈속을 거닐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내일이 되면 이재명 무죄가 나오고 예.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윤석열이 파면이 될 건데 마지막에 최고조로 올라있는 불안과 극도의 걱정 상태의 끝자락에서 이런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꿈속의 끝길을 빠져나가는 이 시점 아니냐. 우리 시청자 15,000분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실제로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 이상한 그 장난을 치는 일종의 법비들 때문에 이게 뭐 고수의 전략이라는 제목 자체가 민망해지는 상황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000에 가까운 분들이 이 방송을 주목해 주신다는 게 결국 이게 시민들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했지만 그 야구장이 꽉 차면은 2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실시간에 그 큰 야구장에 거의 꽉 차 있는 수준의 분들이 다른 프로그램도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마음을 모으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열망을 지금 이 대낮에 표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절대로 여기서 지거나 망가지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뭐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뭐 어떤 뭐 물리적 위해를 가해서 그러면 사라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한테 후보가 없느냐, 우리가 대선을 지느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들꽃수기님께서는 최강욱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주셨고 지금 진호님께서는 국민혁명 시작이다 이런 말씀까지 이제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런 의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15,000분이 들어와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좀 전에 언급하셨듯이 그 큰 운동장에서 정말로 10,000명 이상의 관중이 함께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지금은 한참 열기가 오를 때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슴 졸이면서 이렇게 함께 방송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민주주의자이고 또 애국지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용기 내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꼭 요즘 들어서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진실은 역사 속에서 보면 진실은 가까스로 밝혀지고 그냥 덮여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정의는 겨우겨우 승리해 온 게 우리 역사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정의가 늘 승리하는 것이 역사였다면 우리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지도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가까스로 승리하는 역사의 현장 속에 지금 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겨우겨우 밝혀지는 진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도 많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정의가 승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역사의 길은 잠깐 구부러지는 일은 있어도 절대 방향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이 내란 세력을 진압할 것이다. 이런 확신만큼은 절대 꺾이시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강욱 의원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그냥머님 그리고 김진님 그리고 승자님 삼여지공님 그리고 피터 US님 자 그리고 김현미님 임성진님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재영님도 이재명을 지킵시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시베리아 호랑이님 자 이렇게 의견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방송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잠은 자 제가 오른쪽에 보고 있는 광고인데요. 제 왼쪽에 있군요. 자가 건강은 올리고 혈당 걱정은 내리고
자, 누에로 국내 최초 혈당 조절하는 식품 양자몬입니다. 대한잠사회에서 공급받은 100% 국내산 동결 건조 누에 분말을 원료로 해서 만든 양자몬은 스픽스에서 특별히 런칭한 기념으로 2+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1660-2071, 1660-2071로 전화하셔서 구매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 누에로 혈당 조절 인정받은 제품은 바로 양잠원입니다. 1660-2071 전화하셔서 2+1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비교원, 자, 최대 108만 원의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그리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 정수기 렌탈 시 최대 10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비교원에서 상담하고 있다. 그리고 스피스 광고를 통해서 전화했다는 분이 늘고 있으니까 집에서 인터넷, 정수기, 그리고 휴대전화 바꿀 일 있는 분들은 꼭 인터넷 비교원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15,000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의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키는 민주주의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호 의원님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맞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